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아코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어이구, 아코님. 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뵙는 것도 굉장히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오랜만에 1번이라서.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긴장은 안 돼요. 아니, 근데 아코님. 네. 지금 참여하신 횟수나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넘었죠. 거진 보면 이제는 다리 꼬고 이렇게 누워서 시참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짬 아니세요? 그래도?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누워있는데. 고요한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그렇죠. 뭐 누워 계시든 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저희는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항상 있으시니까. 자, 요즘에 아코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실 거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단편으로 진행이 될까요? 2부로 나누려고 했는데 그걸 너무 안 좋아하시니까 최대한 일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안 좋아하는 걸 넘어서 제 총을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오늘 단편이라고 일단은 이야기 해주신 거고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아코죠! 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제가 올해만 베트남 다낭을 좀 많이 갔다 왔거든요. 한 3-4번을 갔다 온 걸로 기억하는데, 네, 산이가 문득, 야, 진짜 미안한데, 너 올해 뭐 일 때문이든 여러 번 다낭을 갔다 왔는데, 나랑도 한번 갈 수 있냐? 그러길래, 웬일로? 해외 잘 안 나가는 놈이? 지인이 거기 계셔서 한 번 더 갈 수 있으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네가. 항공권만 각자 끊으면 먹는 거 자는 거 다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한테 저는 일단 허락을 맡았고요. 그리고 노총각들 성의사 멤버 이렇게 산이 4명이 다낭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산이 지인이다 보니까 분명 정상적이진 않을 거다. 네, 역시나 아주 기이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예. 네, 오늘 이야기는 시기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역은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전라도 어느 조용한 도시가 끼어있는 역시나 시골 마을. 가명은 오늘 주인공 경진이라는 여성분. 당시 여고생 신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45살. 어머니와 함께 귀농 귀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어머님이 당시에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뭐 수술을 잘 받아서 여기 이 지역으로 뭐 요양 목적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여기가 외할머니 고향이기도 해서 과거 흔적으로 남아있던 외할머니 집터 여기에서 수리와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 집으로 일단 오게 되었대요. 뭐 쉽게 말해서 귀촌이라고 얘기할게요. 요행이지만. 어머님도 외동이셨고 경진 씨도 외동딸이셨는데 어머님께서는 이제 과거에 자기가 추억의 동네를 오셨기에 새록새록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학창시절 친구들도 있으실 거고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분들도 일일이 가서 떡 하나 돌리면서 인사를 드리셨대요. 시골 특성상 개 한 마리가 들어와도 누구 집 개인지 다 알거든요. 누구 집 개인데 저거 누구 집 똥개인데 다 알기 때문에 일단은 동네 분들한테 좀 안 좋게 보이는 것보다 좋게 보이는 게 낫겠죠. 한 집 역시나 또 다음 날에도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 친구분도 만나고 외할머니 친분 있으신 어르신들도 만나고 동네에 적적한 분들도 꽤 계시니까 천천히 하루 이틀 적응을 해 나가셨대요. 아버지께서는 부산에서 큰 사업을 하고 계셔서 여기가 나름 돈 있는 집이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래서 사업이다 보니까 주말 부부를 했다고 하는데 두 모녀가 1달, 2달 역시 이 동네에 적응하면서 경진 씨도 고등학생이니까 그 당시 뭐 전학을 갔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산 도시에 살다가 여기 시골이지만 여기 전학 수석을 마치고 잘 적응해 나갔다는데 공부를 그렇게 자기가 잘한 게 아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전작과를 다니고 있었대요. 당시 토요일이라 오전 수업 끝내고 집에 와서 이제 옷 갈아입고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여기도 새로운 지역이니까 시내 놀러 나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동네에 돌비라는 경진씨 또래 고등학생 남학생 그 친구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한 번, 몇 번, 2번 마주친 거랑 같았는데 오늘 갑자기 경진씨를 보더니 이 돌비라는 친구가 이 미친이 이 개같은 땡땡 이렇게 욕을 하고 지나가더래요. 자기를 보고. 너 뭐야 너. 딱 이거예요. 너 뭐야 왜 욕하고 지랄이야 내 또래인데. 야 너 뭔데 나한테 욕을 하고 있어. 화가 나서 따지던 말을 하니까
너희 엄마랑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너 이 동네 왜 온 거냐고. 그렇게 말을 하길래 내가 여기 살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이 동네에 오든 말든 참 말 싸가지 없게 한다. 어이없다 너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돌비라는 친구가 와, 너 진짜 뭐야 너 이런 식으로 욕이 나오니까 그냥 꺼져라. 대화하지 말자 우리. 되레 또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말을 하니까 예. 경진 씨 입장에서 그래도 여자잖아요. 아 그래 어딜 동네에 가면 미친놈은 하나씩 있다더니 너도 그런 놈인가 보다 무시를 했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폰으로 문자하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가 도착해서 타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말고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옆에 많았대요. 뭐 아줌마도 있었고 동네 할머니도 계셨고 정류장이니까.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욕을 크게 들어먹었는데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이 귀가 먹지 않는 이상 다 들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말릴 거 아니에요. 안 말리더래요. 이걸 큰 소리를 싸고 있는데도. 그럼 경진 씨 입장에서는 시골정이 참 좋다던데 네. 시골의 온정이 좀 크다는데 이거 뭐 정 따위는 없나 보구나. 우리 둘이 싸우는데 이걸 다 구경하고 있네. 아이고 이젠 몇 주 지나서 엄마 고향이라서 적응 잘하고 있는데 조금 서운하다. 경진 씨 입장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시내에 도착을 했는데 뭐 당연히 여고생 입장에서는 시내에 실컷 놀다 보면 저녁 되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늦었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네. 뒤에 뭐 사람이 여러 타 있는 거 봤는데 살짝 뒤돌아보니까 아까 점심쯤에 싸웠던 돌비가 있던 거예요. 얘도 놀다가 들어가는가 보다. 서로 눈을 마주쳤는데 갑자기 돌비가 야 이 미친놈 어딜 꼬라봐. 나를 왜 쳐다보냐고 욕을 하면서 또 시비를 걸더래요. 예. 아니 버스 안에서 싸우기도 좀 뭐하고 그냥 무시했대요. 아 진짜 빌어먹을 놈이 다 있냐 속으로 생각하는데 집에 다 와서 버스를 내리는데 어차피 같이 탄 버스다 보니까 내릴 때도 같이 내릴 거 아니에요. 뭐 이웃 동네일 수도 있고 같은 동네일 수도 있고 같이 내렸다는데 서로 먼 발치 떨어져 가면서 대꾸도 없이 하나 둘 그냥 시간 지나 나무 하나 지나 걸어가는데 그렇게 무시하면서 걸어가던 도중에 갈림길이라고 해야 되겠죠? 각자의 집 방향으로 갈리는 데에서 그 돌비라는 학생이 갑자기 자기한테 뭐 너 이 동네에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근데? 얼굴도 이쁘게 생겼고 도시 여자가 여기 왜 있는 거냐고. 근데 나 너 처음 이사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꺼져. 근데 너 안 떠나면 너 죽을 것 같은데? 이 꺼지라고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경진 씨가 듣는데 이제 폭발을 한 거야.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혼수질이냐고. 아니 보자마자 욕질도 짜증나 죽겠는데 너 오다가도 나 몇 번 봤잖아. 야 말 걸지 말라고. 그냥 서로 모른 척 하자. 돌보듯이 하자. 막 무서우니까 일단 남자가 그러는 거 무서우니까 자기도 멀리서는 쏘아 붙였대요. 겁나니까 집에 막 뛰어가면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할 거 아니에요. 방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대요. 엄마가 하는 말도 아이 야 우리 딸 동네 미친놈 하나씩 있잖아. 여기도 지역에 하나씩 있는가 보지. 경진아 무시하라고. 야 이 가시나야. 그러니까 저녁이든 밤이든 낮이든 남자 조심하고 사람이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르는데 혹시 또 그런 일 있으면 신고하라고. 당연하죠 엄마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래 알겠다고 저녁을 먹고 이제 TV를 보면서 좀 쉬고 있었대요. 네. 그런데 밤 10시쯤 좀 늦은 시간이죠. 그쯤 되니까 엄마는 피곤하다고 해서 방에 먼저 들어가 주무시고 근데 문 밖에서 누구 있는겨? 누구 사람 있는겨?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예. 그런데 이제 자기 이름까지 경진 안에 있는가? 아 동네 부녀 회장님이 오셨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이 있냐고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늦은 밤에 찾아와서 미안하다. 내가 여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주 와봐야 하는데 가까우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게 좀 그랬네. 미안허이. 경진아 밥은 먹었냐? 아유 아주머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밥 당연히 먹었죠. 엄마랑 밥 먹고 TV 보고 쉬고 있었다고. 지금 주무시고 들어갔다고. 근데 깨워드릴까요? 엄마 여기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괜찮다 경진아. 근데 여기 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혹시 니 아까 낮에 누구랑 싸웠나? 그 똘비라는 아 있는데 걔랑 싸웠나? 걔랑 뭐 욕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회장님 어떻게 아시냐고. 뭐 어떻게 알기는 뭐 여기는 금방 소문나. 근데 그놈이 저한테 쌍욕을 그렇게 좀 많이 퍼부었다. 혹시 걔 몸에 문제 있냐? 미친놈이냐? 말을 하니까 아니 그런 안 아니라고. 그런데 회장님께서 한숨을 경진아 니 내 말 잘 들으래. 저 총각이 좀 용해 거해.
예, 용에 거해. 이게 좀 용하다는 표현이에요. 좀 거시기하면서 용한 아야. 귀것들 보는 애, 귀신 보는 애, 많이 용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어린 나이 입장에서 경진 씨는 귀신 본다고요? 뭐 용하다고요? 무당이에요? 뭐 귀를 좀 본다는 건 나는 아는데 저쪽 가족들도 좀 유명해, 이 동네에서. 근데 그 똘비라는 아가 되게 착하거든, 용하더라도. 근데 생전에 욕도 안 하던 똘비 아가 너를 보고 욕을 했다면서 좀 놀래서 찾아왔다. 경진아, 니 무슨 일 있나? 아니 아주머니, 아니 회장님, 제가 욕을 들었는데 욕한 게 기분 나쁘다가 이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제가 괜찮냐는 말을 들어야 되냐고. 저 괜찮은데, 건강한데? 이 동네 와서 공기도 너무 좋고 학교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그냥 욕 들은 게 기분 나쁘다고. 그럼 몸은 괜찮다 얘기를 하니까 여기 부녀회장님이 아 그래, 그러면 됐다. 아이고, 뭐 일단은 됐는데 경진아, 만약에 무섭고 배고프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도 된대, 밥 먹으러 와도 된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어우, 회장님 감사하다고. 안 그래도 요즘에 엄마랑 밥하기도 귀찮은데 그 회장님 오셨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밥 한번 얻어먹으러 가겠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냐 나중에 또 보재 이러면서 가시는데, 근데 경진씨 입장에서는 일단 들었으니까 뭐야, 그놈 귀신 본다고? 근데 귀신 보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또 혼자 막 생각을 했대요. 귀신 보는 거면 나한테 욕해도 되는 거냐고. 와, 동네에서 뭐 귀신 보는 용한 사람 있다고 신처럼 대해주니까 시건방에 하늘을 찌르는 놈이네. 오히려 경진 씨는 부산에 살던 아가씨다 보니까 기가 좀 있대요. 담도 있었고. 그 놈이 욕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뒤척이다가 잠을 청하고 밤이 지나서 뭐 좀 어깨가 아프고 뭐 그런 것도 사실 그날은 전혀 없었대요. 근데 눈 뜨니까 점심이 다 돼서 일어나는 거래요. 나 분명 방금 잠든 것 같은데 왜 눈 뜨니까 점심이냐. 배고플 거 아니에요,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배고파서 밥 먹자고 엄마 방으로 들어갔는데 엄마가 없더래요. 엄마가 동네 마을회관 가셨나? 아니면 또 동네 요즘에 품앗이 기간이라서 뭐 일하러 도와주러 가셨나? 그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엄마를 찾으러 또 자기를 산책 삼아 이리저리 돌아다녔대요. 예. 엄마는 저기 하우스 있나 저기 고구마 밭에 있나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와중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경진아, 니 일로 와봐라, 밥 먹었나? 이 소리가 들리는 거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 할머님한테 할머니 혹시 우리 엄마 못 보셨냐고, 어디 또 품앗이 일 가셨냐고 하니까 아니 너희 엄마 여기 안 왔는데, 못 봤는데 우리는. 아 근데 전화도 안 받아서요, 엄마 좀 몸 안 좋으신데 전화도 안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러게 어딜 갔게, 어딜 갔노? 근데 경진아, 니 밥 먹나? 어제 부녀회장님이 경진이한테 말을 거는데, 예. 이제 점심때 다 됐는데 경진이 배 안 고프나 우리 마을회관 가서 국수 쌀을 먹을 건데 같이 가자, 이 말을 하니까 아 감사하다고.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마을회관 잔치국수 만들어 먹으러 가자고 다 같이 갔대요. 국수를 이제 먹고 있는데 한 20분 지나니까 어제 정류장에서 본 욕하는 그 돌비가 들어오더래요. 아, 저 새끼도 이 동네 사람인가 보구나. 또 속으로 막 욕을 했대요. 자기는 화가 나니까. 저건 또 왜 왔대? 아 짜증나, 빨리 먹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돌비가 또 경진 씨를 보고 하는 말이, 이 미친 거진이 여기서 안 꺼져? 또 욕을 하더래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어른들도 있고. 또 그렇게 거친 욕을 하길래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야 이 새끼야, 할머니하고 아주머니들도 계신데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너 뭔데 버릇없이 여기서 나한테 욕하냐고. 어르신 안 보여? 야, 너 귀신 본다고 나 언뜻 들었는데 회장님한테. 네가 귀신 본다고 해서 진짜 신인 줄 아냐고. 사람들이 실망한다고 내가 네 욕 들어야 되냐고. 꺼지라고 경진 씨도 이제 욕을 하면서 몰아붙였대요. 그런데 돌비 뒤에요, 경진 씨 어머니가 있더래요. 엄마 어디 갔다 왔냐고. 엄마 지금 엄마 앞에 있는 놈 이놈이라고. 나 어제 나한테 계속 욕했던 놈이 이놈이라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 학생이라고? 이 총각 착한데? 아니 엄마, 얘가 나한테 욕했는데 뭘 착하냐고. 아니 엄마 얼마 전에 장 보고 오는 길에 힘들어서 물건 들어준 학생이라고. 왜 둘이 싸우고 있냐고. 엄마도 다그치니까, 아니 엄마도 방금 들었잖아, 엄마 뒤에 있었잖아, 이놈이 자꾸 나한테 욕한다니까. 할머니, 아줌마, 여기 할아버지 어르신들 다 들으셨죠? 이놈이 먼저 욕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던 모든 어르신들이요, 아휴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거 뭐야? 딱 그 표정이었어요. 일단 아그들아, 너희들 둘이 앉아라, 국시나 말아 먹자, 얼른 앉아라, 더 먹으라. 싸움을 말리는데, 예. 경진 씨 입장에서 엄마도 있고 하니까 기가 좀 살았대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 서러움이 폭발해서 그런가 눈을 쏘아붙이면서 욕을 할 준비하고 있었대요. 한 번만 더 욕해봐라, 한 번만 더 욕해봐라, 이러고 벼르고 있는데, 돌비도 한쪽 한켠에서 할머님이 국수 말아주셔서 먹고 있는데
경진 씨가 너무 좀 화가 나서 엄마 이거 국수 먹고 우리 시내 한 바퀴 바람 쐬러 가자고. 나간 김에 마트도 가고 햄버거도 사 먹고 아침부터 욕 먹고 어제도 욕 먹고 기분 너무 안 좋다 엄마. 이거 먹고 나가자 시내로. 그냥 엄마가 알겠다고 싸우지 말라고. 저 총각 심성은 안 나빠 보인다고. 예. 왜 너를 보고 못된 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참아라. 그 말을 하니까 오히려 더 화가 나서 몰라 미친놈이니까 더 짜증이 확 나네. 딱 이 말을 좀 크게 했어요 경진 씨가. 근데 뒤에 계시던 할아버지가요. 야 동네에 이상한 미친이 왔다더니 진짜 미친년이 왔네 이러는 거예요. 그걸 경진 씨 보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야 이 미친년아 너 진짜 미친 거야? 너 왜 그러냐고 버럭 화를 내시는데 거기에 경진 씨도 또 빡이 돌아서 아니 할아버지는 뭔데 나한테 욕하세요. 치매 걸리셨어요? 오히려 화를 또 내요. 예. 주위에 계신 이제 아주머니 할머니도 또 싸우니까 뜯어 말리는데 아이고 국수나 먹으라고. 아이 거기 유영감 낮술 처먹었어? 왜 가만히 내한테 당신도 욕하냐고. 가만히 놔두라고. 경진 씨 편을 들어주시는데 이 할아버지 말씀이 이 할망구들이 돈에 미쳤나 아니면 노망이 났나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도 지금 미친 거야? 이걸 보고 가만히 놔두라고? 뭐 돈에 미쳤다고? 경진 씨는 혼자 생각하는데 돌비아가 말하는 거 못 들었냐고. 야가 지금 하라는 거 못 들었냐고. 자 여기 있으면 니들도 죽는다잖아. 돈에 미친나 이 할망구들아. 죽을 수도 있는데 붙잡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이거 도와주는 거 아니냐고.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니까 돌비도 할아버지 편을 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뭘까? 한 집 한 집 이야기 다 들었으면 알아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들. 또 옆에 할아버지도 이거 마갈놈의 미치 할마씨들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나가시더래요 할아버지들은. 그걸 듣고 있는 경진 씨와 경진 씨 어머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왜 우리들 보고 욕을 하는지 가만히 있는데 이해가 안 되죠 사실. 경진 씨 입장에서는 엄마 여기 좀 이상하다고 나가자고. 저 할아버지도 너무 난 것 같고 갑자기 돈 얘기는 무슨 소리냐고 말을 하니까 또 다른 할아버지가 혼자서 진짜 생쇼를 하고 자빠졌네 진짜. 아이고 내가 보다 보니까 참 이제 나도 못 참겠다 얘라 이씨 이러면서 그냥 또 나가시더래요 다른 할아버지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아가씨 지금 어딜 보고 엄마라고 하는 거냐고. 지금 엄마가 여기 어디 있는데. 여기 너 엄마 없다고. 미치려면 곱게 미치라고. 아니 병원을 가라고. 그 말에 경진 씨도 할아버지도 노망 나셨어요? 치매 걸리셨어요? 아니 제 옆에 엄마 있잖아요. 저희 엄마 옆에 있는데 지금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아버지 눈이 뒤에 달리셨어요. 이제 화가 난 거죠. 술 그만 드시고 아까 앞에 할아버지랑 같이 장기나 두시라고 기분 나쁘게 또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가만히 좀 있지만 엄마도 말을 하라고. 할머니들도 말을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뒤에 돌비가 먹고 있던 국수를 내려놓고 찬장을 뒤져서 소금을 가지고 오더래요. 그리고 그 소금을 가지고 와서 경진 씨 머리에다가 그냥 부어버렸대요. 그럼 당연히 또 열받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갑자기 돌비가 이 요망한 귀신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인간이 되려고 하네. 거의 귀신이여 이제 그만하고 가소 제발. 왜 아직도 세상에 미련 남아서 사람 하나 잡아 드시려고 하시냐. 이 말을 다들 듣고 있는데 어르신들 이러시면 정말 안 된다고. 아무리 돈이 궁해도 과거에 열정이 있지 않느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절대 이분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라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도 그리고 돌비님 이제 돌비라는 이 학생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기준은 이때까지 경진 씨 입장이에요. 이제부터는 돌비라는 학생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돌비 학생은 마찬가지 나이 또래예요. 19살이에요. 학교를 다니지는 않는 친구래요. 마찬가지 귀신 본다고 했으니까 이건 사실이었고요. 신병이 와서 잦은 발작과 어지러움증 이런 신병 증상들이 몸에 나오면서 어릴 때는 정상적인 학창시절을 생활을 절대 할 수가 없었대요. 뭐만 하면 거품 물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또 그러는 와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두 부모님은 돌아가셨대요. 예. 근데 돌비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케이스. 신병도 신병이지만 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만신창이가 된 몸들 때문에 역시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10대의 80%는 병원과 집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코앞인 10대 후반이 돼서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정상적으로 조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부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정고시도 패스하고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데
부모님 두 분은 불의의 사고로 어찌됐든 돌아가셨으니까 누구 밑에서 자랐냐?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돌비라는 친구는 영적인 존재를 본대요. 용화돼요. 그걸 어디서 물려받았나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당이래요. 무당부부라고 할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우리 돌비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귀신 덕이다. 네 엄마 네 아빠는 죽었지만 너는 그 신기 덕에는 오히려 산 거일 수도 있다고. 왜냐? 아직 죽을 운명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뭐 믿거나 말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니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그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재활치료도 꾸준히 해야 되니까 산책을 하고 있는데 나이는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더래요. 뭐지? 나이가 저렇게 있어 보이는데 누가 봐도 나보다 누나인데 웬 교복을 입고 저렇게 돌아다니지? 근데 저건 어느 학교 교복이지? 그러면서 스쳐 지나가는데 근데 그때 이 돌비라는 친구의 코에서요 귀신 냄새가 났대요. 귀치라고 해야 되겠죠? 분명 내가 어릴 때부터 맡아본 귀치 냄새가 났대요. 그래서 그 여자분의 등 뒤를 돌아보니까 등 뒤에 딱 붙어있는 귀신이 보였대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았대요. 지금 벌건 대낮인데 사람 뒤에 귀신이 딱 붙어있다고 등에.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은 귀신을 봐왔지만은 저건 뭐래 대낮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지? 왜 사람 뒤에 붙어있지? 그러면서 자기를 보고도 이 귀신이 실실실 웃고 있대요. 네. 그 교복을 입은 여자가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런데 자기도 이걸 실실 웃는 귀신을 보니까 뭔가에 이끌림에 그 여자를 따라갔대요. 조용히. 예. 먼 발치에서 슬슬 따라갔는데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어떤 여자 고등학교로 들어가더래요. 근데 여기는 내가 오다 가다 하던 학교이기 때문에 교복이 다른데? 이 학교 교복 아닌데? 근데 저 누나는 이 교복을 입고 왜 들어가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대요, 멀리서. 다행히 학교 운동장을 몇 바퀴 돌더니 다시 학교 정문으로 나오고 이제 어딜 가나 봤더니 혼자서 뭐 분식집 앞에 떡볶이도 사 먹고 동네 마트도 가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더래요.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거기서부터 좀 이상하더래요. 하루 종일 멍 때리면서 시간을 때우는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대요. 하루 종일. 몇 시간을 그렇게 지났나? 이제 아이들이 학교라는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이 누나도 벤치에서 일어나더니 아이들이 기다리는 버스를 향해 어디론가 가더래요. 자기도 그 버스를 탔는데 역시나 우리가 탔던 버스 정류장, 우리 동네 거기서 내리더래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래요. 왜 이 누나가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어차피 같이 타고 왔고 볼일 보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거나 이웃 동네 사람인 건 확실한데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왜 귀신이 낮아 보이냐. 이거를 할머니 할아버지께 집에 와서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할머니께서 낮에 사람 등에 붙어 있었다고? 그리고 니랑 눈 마주쳤는데 그 귀신이 가만히 있었다고? 그리고 대꾸도 안 하던 아야. 왜 안 하던데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여자는 뭔가 미친 것 같았다. 그리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자 나이가 한 20 후반 30 다 먹은 여자가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머니께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내일 내가 그거 좀 봐야 되겠다. 내일 또 요 아침에 요 버스 정류장 오겠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떨비야 네가 이상하면 진짜 이상한 거 알지? 그러니까 네가 좀 불안하다. 옛날 사건도 있고 하니까 네가 좀 그 여자를 유심히 좀 몇 주를 지켜봐라. 이런 말을 했대요. 돌비가 그 말을 듣고 한 몇 주를 지켜봤대요.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항상 오전 10시.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등교 시간 아니잖아요. 근데 꼭 오전 10시만 되면 버스 정류장에 교복을 입고 나오더래요. 그리고 토요일이면 일찍 집에 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오전 수업만 하니까. 집에 와서는 교복을 벗고 환복을 해서는 또 나가더래요, 시내로. 그거를 몇 주를 지켜본 결과 할머니께 보고를 했대요. 할머니 평일은 이렇고 주말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고 항상 공원 벤치에 멍 때리고 그러다 저녁 때 집에 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안 되겠다. 나봐라. 할매요,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셨대요. 그 옆 동네 마을로 갔는데 옆마을 부녀회장님을 만났대요. 우리 손주가 여기 어떤 여자를 바닥하던데 여기 누가 이사 왔는겨? 이렇게 물었는데 저기 마당 넓은 상춘댁에서 이사 왔다고. 저기 할매 돌아가신 손녀 여기 다시 집수리해서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여자가 우리 손자가 보기에 이상하다 하던데 어이 부녀회장 우리 손자가 이상하다 하면 이상한 거 알지? 니 그거 알고 있잖아. 그 말을 하니까 부녀회장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내가 여 오기 전에 혹시나 해서 그 집을 한번 가봤다. 벌써부터 이 동네에 들어오니까 무슨 이상한 기운이 막 느껴져서 내가 오금이 좀 저린다. 근데 그 집이 맞네. 뭐 마당 넓은지 그 집이 맞네. 그 누군데 여 와서 어린 여자가 여 혼자 사노? 말해봐라. 그도 수리해서 산다며 말해봐라. 공갈이 칠 생각하지 말고 어이 분유회장 말해봐라. 이 말을 하니까 분유회장님이 끝까지 말을 안 하길래 말 안 하면 나도 뭐 한대 이 말을 하니까 분유회장님이 입에서 나온 말은 사실은 저 아가 미친지 아닌지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사실 저 아가 돈이 많다. 나이도 꽤 있다. 집이 원래 돈이 많은 집이고 흔히 말해 금수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농사짓는 땅이나 과수원들 저 집 다 옛날에 할매 땅이었다고. 공짜로 쓰다시피 수십 년간 논매가 과일매가 살았다 애가 우리가 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아버지가 애인하고 여기 와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말이 있더라고. 자기 딸이 여기서 살게 될 것 같다. 좀 반미쳐 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애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옛날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더라. 그러더니 막 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엄마랑 외할머니 살던 고향집에 가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닥달을 하더라.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잘 살던 애가 엄마 옛날 교복을 꺼내서 부산에서 엄마 고향집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니까 이거 무슨 일 있다. 뇌를 검사를 해봐야 된다. 병원을 데리고 갔대요. 근데 병원에서는 절대 건강하다고 아무 뭐 없다고 멀쩡하다고. 그럼 이게 딱 봐도 생각하는 건 혹시 정신과 치료만 받아보시면 될 것 같다고. 저 연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일부러 저러는 건지 뭘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엄마 고향집에 가서 살고 싶다고 애가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부탁을 하니까 분야회장님께 부탁을 했대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려와서 체크도 할 테니까 아가 여기 살고 싶어 하네요.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제가 기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달이 돈도 좀 낼 테니까 우리 딸 좀 잘 부탁드린다고. 이걸 분야회장님하고 마을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부탁을 했대요. 아버지가.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을 두고 가셨대요. 그 당시. 뭐 어르신 알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 빌부터 우리 임대로 살아가는 입장이라고. 시골살이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다들 솔직히 돈 앞에 눈이 획 돌아간 건 있다고. 그래서 정상적이지만 정상적인 하나를 우리가 좀 맡아서 보고는 있는데 애가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근데 나도 좀 이상한 게 있다. 왜 아침마다 옛날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맨날 저녁 되면 돌아오더라고 저 교복 입고. 근데 내가 걔 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가보면 청소도 잘 돼 있대요. 정리도 잘 되어 있대요. 그리고 밥 해먹은 흔적도 있고 너무 잘 살고 있대요. 그런데 유독 아침 되면 교복 입고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버스도 혼자 잘 타고 돌아다니고 누가 봐도 안 이상하지 않느냐 그냥 교복인 거 빼고는. 근데 조금 이상한 건 그래 저거 옛날에 땡땡 상고 교복인데 저걸 와 입고 돌아다니기는 모르겠다. 그리고 마치 누가 옆에 있듯 엄마 그린다. 자 엄마 죽었는데 혼자서만 엄마 그리면서 대화를 하더라. 그것 말고는 딱히 이상한 거 없었다. 이걸 다 들으신 돌비 그리고 돌비 할아버지 할머니 한숨을 푹 쉬면서 와 이건 들어도 모르겠는데 내일 한번 봐야겠다. 그러면서 역시나 아침이 되는 10시 버스를 기다리는 교복을 입은 주인공 바로 경진씨. 본인은 아직 고3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대 중반인가 후반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때 나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비하고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봤대요. 근데 할아버지 말씀이 엄마야 저 썩을 년이 진짜 붙어있네. 근데 할머니 말씀 이거 이미 늦었다. 늦은 거다 저거. 할머니 뭘 늦은 거냐고 얘기를 하니까 저거 누가 양밥 내린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저주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지금 잘 모르겠대요. 근데 뭔가 늦었대요. 저 지금 이제 여기 있으면 죽는다. 이건 뭘 해도 안 된다. 저 지금 무조건 살리려면 여기를 떠야 된다. 계속 반복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돌비야 네가 자 좀 부탁아 욕 한 바가지 해줘서 귀껏 자극 좀 하거래. 그래서 그날 계속 욕을 했던 거예요. 돌비니. 보자마자 2년 전 돌비는 일부러 욕을 해서 귀신한테 자극을 준 거예요. 왜냐? 이미 한 몸이 되면 이 사람을 자극을 해야지만 귀신도 자극을 받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거북하겠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경진 씨를 위해서 돌비가 계속 욕을 하면서 경호를 했던 거예요. 멀말지에서.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 경진 씨에서 다가가서 쌍욕도 퍼붓고 자극했던 거였는데 다음 날이 되어서 마을회관에 지금 모여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돌비가 그날 와본 거예요. 국수 먹는 핑계로. 네, 와봤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는 역시 경진 씨 등에 붙어있는 귀신이 처음에는 얌전히 있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경진 씨가 할아버지들하고 아까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 싸우는 와중에 경진 씨 머리카락을 씹어먹고 있더래요.
가만히 있던 애가. 그걸 보고 먹던 국수 그릇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욕을 하면서 소금을 뿌렸던 거예요, 얼굴에다가. 한바탕 잔치국수 먹는 마을 회관에서 큰 소란이 일어난 상황이고, 그런 혼잡한 상황 속에서 돌비 할머니, 할아버지가 회관에 일단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경진 씨를 밖으로 끌어내서 타이르기 시작했어요. 아가,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여기 있으면 진짜 큰일 난다. 너 우야다가 뒤에 귀것을 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 지금 우리 보고도 안 무서워한다. 이거 어떤 무당이 와도 답이 없어 보인다. 야, 지금 안 무서워한다. 야, 귀신이 여기서 죽은 네 엄마까지 끄집어내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너 지금 어딜 보고 엄마를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 여기 있으면 네가 명을 다 하게 되면 이 기껏이 원하는 대로 된다. 타일렀대요. 계속 타이르고 타일러도. 자, 경진 씨 입장으로 갈게요. 경진 씨는요,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나는 정상이에요. 모두가 비정상이에요. 나는 그냥 평범한 여고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버젓이 옆에 있는 엄마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나보고 미친년이라고 있고, 나는 학교도 잘 다니고 있는데 아침마다 엄마랑 간식도 먹고 지금 국수도 먹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여기 엄마가 버젓이 있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몇 시간 동안 타일러도 안 되니까 경진 씨 아버님이 급하게 부산에서 오셨어요. 그런 이제 아빠를 오랜만에 봤죠. 아빠한테 뛰어가서 안기더니, 아빠, 이분들이 이상하다고, 미치겠다고, 멀쩡히 요양하고 있는 엄마랑 저기 국수 먹고 있는 엄마랑 나보고 죽은 사람이니 귀신이니 욕을 한다. 나보고 자꾸 미친 취급한다. 하소연을 하는데, 아버님이 역시나 아이고, 한숨을 푹 쉬면서 경진아, 저 좀 앉아있으래 잠깐만 이러면서 돌비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 게 아버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진이 역시나 여기서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나름 성공도 많이 한 사람이고 좀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경진이는 외동딸로 엄마한테 사랑받고 태어났고, 우리 경진이 엄마도 외동딸로 부족함 없이 산, 마당 넓은 집이라고 해야 되죠? 부족함 없이 산 엄마인데,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다 보니까 엄마가 저렇게 일찍 하늘로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은 건지, 그리고 나를 봐서 경진이랑 나랑 나이차가 얼마 안 나요. 왜냐, 나도 경진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20살에 애를 낳았대요. 경진 씨를요. 예를 들어 경진 씨 나이가 27이면 아버지 나이가 47이에요. 20살. 되게 어리죠. 그렇게 사랑받고 자란 경진이가 20살이 됐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가신 이유가 뇌경색이 왔는데요. 뇌경색이 좀 심해진 상태는요, 치매 아닌 치매기가 있어요. 그 잠시 한눈판 사이에 어머님이 도로를 지나가다가 그대로 교통사고로 직사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경진 씨가 봤대요. 엄마가 트럭이 치이는 걸. 자기 탓이라고 신세한탄을 이제 하겠죠. 내 탓이라고. 엄마 케어 못한. 그렇게 그리움과 슬픔이 커질 때쯤에 자기는 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다. 늦둥이. 이걸 경진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빠가 미안한데 사고쳐서 아이를 하나 가지게 됐는데 경진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끄럽죠.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요. 부끄러울 수 있죠. 예. 근데 여자 나이가 경진 씨보다 2살 많대요. 이 엄마라 부르기에도 조금 애매하죠. 언니뻘이죠. 근데 늦둥이를 보다 보니까 뭔가 너무 행복했대요. 어린 경진이 시절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경진 씨가 이걸 듣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오히려 괜찮다고. 새엄마로 부르기엔 뭐하지만은 괜찮다고. 이렇게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경진이가 저렇게 미쳐 날뛰더라고. 교복 입고 자꾸 어디를 가려고 하고 엄마 교복 입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는데 어느 순간 아빠 우리 외할머니 집 옛날에 살던데 한번 가보자. 나 거기 고등학교 다니고 싶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27인데. 아이고 얘가 진짜 어떡하려나 답답해 미칠 노릇인데 과거 경진 엄마가 뇌경색에 걸렸는데 얘도 지금 거기 전이 돼서 약간 여러 생각을 했어요. 뭐 유전인가 이게 전인가 뭐 아무튼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예. 얘도 지금 벌써 이 나이에 온 건지. 그런데 외할머니 집에 그때는 폐가예요. 지금은 수리가 돼 있지만 그 폐가를 보고 경진 씨가 아빠한테 하는 말이 있었대요. 자기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대요. 아빠, 나 사실 멀쩡하다고. 그런데 여길 떠난 이후부터 나는 이제 다시 안 멀쩡할 거래요. 이제 이게 나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래요. 그거 보기 싫으면 나 혼자 여기 살고 싶으니까 한 달에 따박따박 생활비 얼마 하고 이 집 수리 좀 해달라고 이 말을 딱 하더래요. 우리 집 돈 많잖아. 그 말에 아버지가 되게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대요. 얘 멀쩡한데 지금 쇼한 거잖아요. 그럼
나도 여러 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죽은 처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 늦둥이 딸이 생겼고 경진이 또래 부인이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 경진이를 여기다 놔두면 요렇게 3명은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그쵸? 경진아, 연기하는 거면 연기하지 말라고. 현재로 돌아와서 경진이한테 그 말을 했대요. 아버님이. 너 과거 아빠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았냐? 경진아, 연기하지 말고 아빠가 벌 받을 테니까 네가 과거에 충격받는 거 다 아빠 때문인 것 같고 너 또래 여자 만나서 내가 임신해서 온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주저들 얘기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돌비 할머니 할아버지죠, 완전 충격에 빠지더래요. 그럼 이게 쇼라고? 연기라고? 와. 아닌데? 뒤에 귀신 붙어있는데 그럼 저건 뭐냐고. 자, 저건 여기서 듣다가도 혼돈이었어요. 분명 이게 쇼라면요, 뒤에 귀신은 뭐냐? 그러면 이것들이 다 사기꾼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돌비는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도 뭔가 매개체가 되어 있는 귀신이 분명히 지금 붙어있대요. 근데 아버님도 또 충격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경진이 쇼하는 건데 귀신이 붙어있다니요. 저거 연기 아니냐고. 아니, 지금 연기 아니라고. 지금 당신 딸 뒤에 붙어있다고. 여기 있으면 진짜 쟤 죽는다고. 되도록이면 강이나 초원이 있는 이런 시골 마을에 있지 말라고. 바닷소리, 바람소리 들리는 그런 사람들 많은 곳으로 떠나라고 했대요. 오히려 넓은 평에. 쟤 분명 누군가 양밥 내린 거 아니면 지가 잘못해서 귀신 붙어서 저주받은 거다고. 우린 이제 늙어서 얘 케어 못하고 그리고 만신들이 와도 그래도 안 된다고. 이미 끝났다고. 쟤는 지금 이 마을에 있으면 이 귀신이 원하는 대로 쟤 죽는다고. 그러길래 이 모든 걸 듣고 있던 돌비가요, 할머니 아무리 말해도 지금 안 들을 것 같은데 네. 통영에 작은 할아버지 집 거기 데리고 가서 요양시키는 거 어떠냐. 돌비가 그 말을 했대요. 그냥. 그런데 거기 가면 좋긴 하지. 근데 저 30 다 먹어가는 다 큰 처자가 우리 말을 듣겠냐고. 아빠 말도 안 듣는데. 근데 그 멀리서 듣던 경진씨가요, 통영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볼까? 이게 들리더래요. 아버님도 경진아 갈래? 사태의 심각성을 뭔가 느꼈대요. 이거 분명. 옆에 있는 동네 분들이 저 집 용하다 이런 소리를 했겠죠. 아버님도 경진씨를 막 설득을 했대요. 경진아, 여기 있는 분들이 통영 한번 가보자는데 니 거기서 살래? 생각보다 뭐 바다 보는 거 좋아하고 거기서 살아보고 싶다고 막 그렇게 설득하니까 좋다고 경진씨가 허락을 하더래요. 여기 안 떠날 줄 알았는데. 바로 그날 짐을 싸고 다음날 돼서 통영으로 떠났대요. 이곳은 돌비 작은 할아버지가 별장으로 있던 집이에요. 그런데 돌비가요, 뭔가 좀 안쓰러웠는지 이 경진이 누나 옆에서 뭔가를 많이 도와줬대요. 당시의 사례로 들어볼게요. 사실 경진씨 아버님이 많은 돈을 주시긴 주셨대요. 고맙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걸 받았대요. 왜냐면 다 큰 처자를 케어하는데 돈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넉넉한 생활도 아니기 때문에. 경진씨는 통영에서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생활을 했었대요. 방 하나 주니까 혼자 잘 놀더래요. 예. 다만 역시 변하지 않는 것. 아침 10시 되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당시 땡땡 상고의 교복을 입고 어디론가 또 혼자 가더래요. 근데 여긴 통영이라서 길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걸 돌비씨가 항상 먼 발치에서 따라갔대요. 지켜주면서. 그렇게 곁에서 지켜주던 돌비하고 눈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나이 차가 7, 8살 나더라도 며칠 둘이 붙어 있으니까 눈이 맞았대요. 지금 현재는 다낭에 살고 계셔요.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은 바로 돌비와 경진씨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시에 5월에 다낭을 친구와 그리고 산이하고 여행을 다녀왔었고 그날 지금 듣고 있는 거였는데 저희가 이틀의 신세를 졌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궁금한 게 몇 개 있잖아요. 산이하고는 이 돌비라는 이 친구가 오랜 인연이 있어요. 과거 때부터. 근황을 서로 묻다가 다낭을 초대해서 산이를 저희도 따라간 케이스거든요. 또 산이도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 드라마 같은 일을 하나하나 듣고 있는데 누가 봐도 저는 여기까지 들었을 땐 쎄하고 미스테리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많아서 제가 대놓고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들한테 누나예요. 예? 혹시 경진이 누나 그때 정말 귀신은 시인 건지 아니면 연기인 건지 네. 돌비 씨한테 물어봤어요. 원인에 대해서 물어를 봤는데 근데 경진 씨도 그걸 뭐 설거지하다가 들었는지 사실 자기도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20대 중후반 그 당시 전라도 거기에서 여고생 엄마 교복을 입은 거는 기억이 안 난대요. 진짜 미치게 돼요. 입은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내 신랑 돌비하고 싸운 거는 기억이 난대요. 이 새끼가 뭐 버스 정류소에서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더라. 그거는 기억이 난대요. 내가 교복을 입고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 건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내가 아파서 외할머니 집에 온 건 사실 기억이 난대요. 아빠한테 그 말을 한 건 맞대요. 근데 교복은 절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으니까. 웃으면서 저렇게 말하는데 나는 원인에 대한 미스테리함이 아직 풀리지가 않아요. 제 입장에서. 그런데 돌비하고 그때 산이 표정을 저는 봤거든요. 이 새끼들 알고 있다. 이거 분명 알고 있다. 그런데 끝내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대요. 정말. 그리고 궁금한 거 못 참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도요. 온갖 무릎 꿇고 빌면서 이거 나 못 들으면은 나 다낭 안 떠날 거라고. 나 여기 붙어서 살 거라고. 제발 얘기해달라고 해서 하나를 얘기를 해주는 게 양밥의 저주가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 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진 씨가 저렇게 이상한 귀신의 매개체가 되어서 오랜 기간 씌었던 이유. 그 범인이 누군가 봤더니 예. 아빠의 첩이에요. 아빠의 첩이었어요. 이제 경진 씨한테는 새엄마겠죠. 돈 많은 남자한테 어린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그게 사실 보통 내기겠냐고 이 멍청한 것들아. 딱 말하니까 아 그러네. 아빠 같은 사람하고 야 20대 후반 나이에 너 같으면 가겠냐고. 돈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럼 보통 성격 아니지 않느냐. 그럼 걸림돌이 누구겠냐고. 경진 씨 저 누나이지 않겠냐고. 그거를 너무 길어서 그냥 중간은 생략을 한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 둘은 알아내가지고 뭐 구슬했는지 뭘 했는지 했으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겠죠. 다낭에서. 예. 그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아버지는 당연히 이혼을 했죠, 또. 네. 그런데 최근에 드는 이야기예요, 이건.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근황을 나 이 사연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그 아빠 세 번째 장가 갔다던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돌민. 오늘은 좀 미스테리한 얘기죠. 아, 네. 아코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이 조금 화도 나고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충격이긴 하네요, 확실히. 궁금한 건 좀 아직 풀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네요. 통영에서 무슨 일을 크게 일주일이나 뭘 했대요. 근데 그건 절대 말을 해주지 않고 일단 뭐 양밥의 저주라고 생각을 해라.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아코님께서 그래도 한편으로 이렇게 전부 다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저는 또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아유. 네, 앞으로도 아코님의 또 소중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코 아버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코님께서 얼마 전에 아이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예민할 시기잖아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 시점에서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항상 파이팅 해주시고 이야기까지 또 들려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또 같이 응원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둘째 돼지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르는 세계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무서워하시는 군대 괴담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것 같은데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돼지 중에 돼지, 둘째 돼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군대 괴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디 부대인지 뭐 힌트라도. 이거는 제가 직접 겪은 거는 아니고, 예. 제가 15년도 당시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같은 생활관을 쓰던 동기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는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둘째 돼지예요. 이 얘기는 앞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군대에 관한 괴담이고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전에 들었을 때 저도 그때 당시 굉장히 무서웠었고, 그 동기한테 이제 들었던 이야기고요. 그 동기한테 친형이 한 분이 계셨대요. 이제 그 형님께서 직접 군대에서 겪으셨던 그 일이에요. 예. 형님분께서는 저희보다 군번이 한 3, 4년 정도 더 빠르셨대요. 경기도 쪽 완전 전방 쪽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말이 경기도지 강원도 전방이랑 거의 다를 게 없거든요. 주변 환경도 그렇고 산이랑 물밖에 없는 진짜 그런 군부대만 있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지만은 군대에 대해서 또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잠깐 앞에 설명을 드리면은, 군대 초소라는 개념이 있고 초병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초소는 쉽게 생각해서 부대의 어떤 중요 시설들을 지키는 그런 경비 시설 같은 정도고, 초병은 그 초소에서 이제 경비 역할을 하는 경계를 쓰는 병사를 말하는데, 전방 쪽, 그러니까 강원도 전방, 뭐 경기도 전방 이런 육군 부대 대부분은 주간에 한 번, 야간에 한 번 해서 평균 2번 정도의 초소 근무를 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초소 근무는 2인 1조 팀을 이뤄서 사수, 부사수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교대로 계속 경계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왜 초소를 먼저 설명을 해드렸냐면, 이번 이야기 핵심이 그 초소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항상 거기서 뭔 일이 나요. 예, 초소에서. 네, 맞습니다. 경기도 최전방 쪽 그런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형님께서 근무하시던 부대에 그 형이 또 투입을 들어가시던 초소가 되게 특이했대요. 보통 초소까지 막사에서 걸어봐야 한 5분 안팎에 있는 그런 위치 같은 데서 근무를 하는데, 뭐 탄약고라던가 위병소도 있고, 근데 그 형님이 근무를 하시던 초소는 도보로 15분 정도를 더 가야지만 나오던 곳이었대요. 네. 그 근처에 물탱크 같이 집수정이라 하나요? 물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그쪽에 있었는데, 그 위치가 굉장히 멀었대요. 근데 이제 뭐 그쪽 부대가 아주 정말 최전방에 있는 GOP나 GP 같은 더 전방에 있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는 초소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부대에서 쓰는 초소치고는 너무 멀었었대요. 그리고 또 그 초소가 특이했던 게, 초소 바로 앞에 풋살장 2개 정도 넓이 되는 크기의 저수지인지 호수인지 모를 만한 그런 호수 같은 것도 있었는데, 뭔가 이제 산 아래 바로 이렇게 호수가 있고 그 앞에 초소가 있으니까 풍경 자체는 굉장히 또 이뻤대요. 그래서 이제 밤에 정말 하늘 맑고 별이 많이 뜨면은 호수 같은 데 위에도 막 별이 비춰볼 정도로 되게 감성적인 그런 풍경도 있었는데, 예. 다만 근무지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특히 야간에 새벽에 자다 깨서 막 비몽사몽한 상태로 근무지를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대요. 특히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거기 완전 진흙탕이 돼서 너무 짜증이 났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군대에서 입는 우의 있잖아요. 판초우의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재질도 땀이 안 빠져나가고 찝찝하고 막 특유의 그 냄새가 있거든요. 네. 곰팡이 냄새 같은 꿉꿉한 냄새가 있는데 되게 쓰기가 싫어요, 그게 비 오는 날에. 그래서 비 오는 날 그걸 찝찝한 거를 쓰고 또 15분을 걸어서 그 초소까지 나가는 게 너무 진짜 하드코어였대요. 네. 그 특이한 게 막사 쪽에는 비가 안 오는데, 걸어가다 보면은 그 초소 부근 쪽에서부터 비가 막 내리고 그런 경험도 되게 많았대요. 뭔가 그 딱 비가 내리는 먹구름 경계선이 딱 뭔가 거기서만 걸쳐진 느낌이었대요, 항상. 그래서 좀 기상 변이가 항상 있다 보니까 근무 교대 5분 전에 미리 초소 쪽에서 막사에다가 무전을 항상 줬대요. 지금 근무 중 뭐 이상은 없는데 이쪽은 비가 오니까 다음번 근무자들은 우의 꼭 입어서 근무 투입해야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룰이 있었대요. 그날도 이제 평소랑 다를 것 없이 초소는 계속 돌아가니까 경계를 쓰고 있고,
밤 10시 근무자부터 또 보고가 왔대요. 초소 쪽에 비가 온다고. 근데 군대에서는 경계자 근무 교육이라 그래서 그날 야간에 경계 투입을 할 때 사전에 교육을 미리 하거든요. 오늘 안전수칙은 어떻게 하고 날씨 어떻고 특이사항이 이러니까 조심해라. 비가 온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야간 근무자들이 찬성을 막 낸 거예요. 아 이러면서. 그렇게 또 야간 근무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근데 이 비가 너무 불규칙적으로 내렸대요. 그날 특히나.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그래서 비가 온다 해서 우위를 갖고 가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또 비가 안 와서 아니 왜 비 안 오는데 보고 이상하게 하냐. 아 진짜 좀 전까지 비가 왔었다. 이러고 서로 막 기분 상해서 또 근무 교대하고 또 그쪽에서도 다음번 근무자한테 지금 비 오니까 우위 챙겨야 될 것 같다. 또 다음번 근무자가 왔는데 또 비가 애매하게 안 오고 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계속 야간 근무가 흘러가고 있었대요. 그 과정에서 그 형님이 새벽 3시 근무 타임이었는데 예. 하필 같이 나가는 부사수가 엄청 어리버리하고 뭔가 답답하고 막 소심한 후임이었대요. 재미도 없기로 유명해서 예. 초소 같이 나가는 거를 되게 꺼려하고 사람들이 약간 그날 같은 근무로 나가면은 막 똥 밟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재미가 없었대요. 왜 그 초소에서는 항상 부사수가 사수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간도 빨리 보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후임은 좀 관심병사 기질도 있어서 선임들이 그냥 건들지도 않고 그냥 무시를 하는 그런 존재였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도 그냥 그 후임 근무 위치에 정석대로 그냥 세워두고 벽에 기대서 그냥 계속 저수지 쪽만 보면서 이제 멍을 때리고 계셨대요. 보고 있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더래요. 아, 비 오네. 내가 복귀할 때 진짜 짜증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막 한숨을 쉬면서 그냥 계속 경계를 쓰고 있는데 그 후임이 갑자기 그 형님을 막 부르더래요. 땡땡병장님, 땡땡병장님 이러면서 막 부르더래요. 예? 근데 평소에 그렇게 둘이 친하지도 않고 그 후임도 선임들한테 막 말을 막 붙이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 형님이 얘가 웬일로 나를 부르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좀 퉁명스럽게 왜 말씀하셨대요. 이제 그 후임이 엄청 울상을 막 잔뜩 지으면서 제가 지금 소변이 너무 마려운데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냐 라면서 막 애원을 하더래요. 울면서. 근데 초소 근무 중에 용변이 좀 급하면은 원칙대로라면 막사에다가 먼저 보고를 하고 다른 초병이 경계 범위를 늘려서 볼 때 빨리 내려가서 용변을 보고 올라오거나 하면 되는데 일단은 뭐 가라로 많이 또 하잖아요. 그냥 후딱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계속 뭔가 애처럼 제발 같이 내려가 주시면 안 되겠냐 막 이러더래요. 예. 아 얘가 왜 이러지 하고 막 짜증이 났대요. 아 얘가 지금 미쳤나? 지금 선임이 뭘로 보이나? 막 이러면서 혼자 속으로 짜증을 내다가 얘를 봤는데 상태가 좀 위험해 보이더래요. 예? 막 뭔가 벌벌 떨면서 제발 같이 내려가자. 아 얘가 맞다 좀 이상한 애였지. 이대로 말을 안 들어주면 좀 뭐가 일어나겠다 해서 그래 알겠어 빨리 내려가서 그럼 볼일 보고 올라가자 하고 초소를 내려갔대요. 보통 오두막처럼 사다리나 계단 타고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바로 앞에 풀숲이 있어서 너 빨리 용변 보고 와 하고 담배를 피시려고 담배를 입에 물으셨대요. 얘가 용변 보는 소리도 안 들리고 용변도 언제 본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바로 옆에서 뒤돌아보고 좀 상기돼 있더래요 되게. 예. 왜 이러지? 하고 그냥 담배에 이제 불을 붙이고 초소 쪽을 딱 봤대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근데 이상하게 형님이 서 있는 곳엔 또 비가 안 내리더래요. 왜냐면 담배 불을 붙였는데 비 때문에 꺼지기 마련인데 그냥 잘 타니까 뭐지 하고 우위를 걷어서 보는데 비가 안 오는데 초소 쪽엔 또 비가 내리더래요. 뭐야? 되게 신기한 현상이다. 먹구름이 저쪽에만 있나 하고 보고 있는데 구름이 좀 지나가면서 월광률이 밝으면은 밤에도 되게 밝게 보이거든요. 달빛이 그때 딱 초소를 쏘더래요. 초소 지붕에 한 사람 5-6명 정도 돼 보이는 무리가 뭔가 누더기 옷을 입고 창가 쪽에 이렇게 머리를 내려서 계속 보고 있더래요. 예. 근데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사람들이 머리가 축 처져서 머리에서 물이 줄줄줄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뒤로 자빠지면서 그걸 봤는데 내가 잘못 봤나 하고 있는데 후임이 그걸 먼저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계속 보고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뭐가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게 막 찰랑찰랑 왔다 갔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예. 그 내려보던 거랑 눈이 마주쳐서 형님을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귀신을 봤다고 말을 하면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서 그냥 오줌이 마렵다고 말을 둘러대고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임도 너무 놀래서 바로 들고 있던 그 P96K라는 무전기 있잖아요. 그 무전기로 무전을 때렸대요. 지금 초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있고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좀 다음번 교대할 때 당직 사관님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오.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욕을 먹거나 그때 당신 더 예전 군대니까 네. 뭐라고 혼나거나 뭐 장난치지 말라고 이런 핀잔이 올 텐데 워낙 이미지도 A급이었고
절대 평소에 그런 장난도 치는 사람도 아니고 엄청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서 네. 당직 사관도 뭔가 얘가 바꾸나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다음 근무 때 내가 한번 가볼게 하고 다음 근무자들이랑 오고 계셨대요. 초소에 같이 올라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처음으로. 너는 지금 짬이 얼마고 곧 저녁도 앞두고 있고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장난을 치고 이상한 말을 하냐. 예. 너무 억울했대요. 그 형님은. 내가 지금 여태까지 군생활을 이렇게 잘했고 이런 장난 친 적도 없고 알지 않냐. 내가 정말 이상한 거 봤는데 나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 근데 뭐 귀신 봤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것 자체가 남들이 들었을 때 너무 터무니없게 느껴지겠다 좀 생각을 들었대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직사관 분도 올라온 김에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잘못 봤거나 일이 생긴 걸 수도 있으니까 좀 초소 올라온 김에 무슨 이상이 없나 둘러보셨대요. 혼자 막 궁시렁거리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초소 바닥에 실제로 이렇게 막 물이 흥건했었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거 너네가 물 뿌려놓은 거냐 아니면 진짜 비가 온 거냐. 그래서 형님도 그냥 체념을 했대요. 어차피 말해도 안 믿으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비가 왔나 보다. 이거 막 되게 빈정상한 말투로 말을 했대요. 막 또 핀잔을 주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그 살짝 발만 걸쳐서 밟고 올라가는 사다리 같은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펴서 초소 지붕도 이렇게 한번 쓱 보더래요. 당직사관이. 그래서 상반신만 살짝 걸쳐갖고 막 지붕도 어디 만져보고 보더니 바로 그냥 황급하게 내려오더래요. 지붕 쪽을 보더니. 예. 그냥 야 지금 여기 당장 나가야 되니까 너네 일단 빨리 내려가라 하고 막 다급하게 병사들 다 내려보내더래요. 그거는 당직사관도 초소문을 잠그고 안에 있던 무전기들이랑 그런 장비들 다 챙겨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오더래요. 뭐야, 예. 그래서 원래 근무 투입을 하려고 했던 교대자들이랑 그 형님이랑 후임이랑 당직사관 총 5명이서 빨리 막사로 돌아갔대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말도 안 믿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 지붕 쪽을 보더니 왜 바로 내려가자고 한 거지? 그래서 막사를 걸어가는 길에 물어봤대요. 왜 그러시는 거냐? 그래서 이제 당직사관이 좀 잠깐 가다가 멈춰서서 좀 숨을 한번 몰아 쉰 다음에 초소 지붕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새는 건가 싶어갖고 보려고 이제 잠깐 올라가 봤대요. 근데 달빛에 이제 비추는데 막 그 물 자국 있잖아요. 물에 젖어 있는 손바닥 자국 같은 거랑 사람들이 막 올라가 있던 것 같은 그런 물 자국들이 막 찍혀 있더래. 물 자국처럼. 그래서 너무 그게 이상해서 일단 자기도 놀라서 내려온 거고 너가 말한 거랑 좀 뭔가 일치를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형님도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지휘통제실로 가서 당직 사령한테 보고를 했대요. 당직 사령은 그날 부대의 당직 중에 최고 높은 간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당직 사령도 그래 뭐 이상한 안전적인 위험한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폐쇄를 하자. 왜냐면 군대에서는 원칙적으로 안전사항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 원인을 원천 봉쇄를 해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선임이랑 후임이 과자를 먹다 싸웠으면은 그 둘을 징계를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부대는 과자를 먹지 마 이런 식으로 아예 좀 꼰대같이 그런 식으로 다 폐쇄를 해버려요. 극단적. 네, 극단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건덕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폐쇄를 당분간 하자 하고 이제 며칠 뒤에 펌프차랑 이런 중장비들을 동원을 해서 대대장이랑 말을 한 후 저수지에 물을 빼보기로 했대요. 왜냐면 또 은근히 군 조직이 미신 관련된 것도 좀 잘 믿거든요. 군대 자체가 대부분 음지 쪽에 지어져 있잖아요. 그냥 제가 들은 말로는 양기가 너무 많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장소 자체를 좀 음지에다 지어서 밸런스를 뭐 맞추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펌프차를 이제 동원을 했대요. 대대장도 뭔가 좀 찝찝했나 봐요. 물귀신 같은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물을 다 빼는데 안쪽에 막 무슨 나무 껍질들 엄청 많이 나오고 물고기들이랑 이런 게 막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장화 같은 거 다 신고 병사들이 들어가서 거기 수색을 한 거예요. 뭔가 있나. 근데 막 나무 껍질 같은데 뭔가 희꺼멀거 하면서 나무도 아니고 희한한 게 막 있더래요. 예. 보니까 그게 유골이더래요. 그래서 바로 유해발굴단한테 연락을 해서 유해발굴단이 바로 파견을 나와서 조사를 하고 대조를 해보면서 이거 아마도 그냥 6.25 때쯤 나왔던 그런 유골들인 것 같다. 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그쪽이 좀 민가였대요. 민가 모여 살던 그런 산 아래 마을 이런 데였는데 뭔가 추측하기로는 누더기 옷 입은 사람들이 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뭔가 민간인들이었는데 뭐 휘말렸거나 학살을 당했거나 불미스러운 그런 봉변을 당해서 뭔가 억울하게 거기서 죽은 게 아닌가. 초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밑에 쳐다보는 게 뭔가 그때 자기들을 그렇게 해코지한 군인들이 맞는지 아닌지 뭔가 확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아예 다 매립을 하고
그 초소는 아예 없애고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아니, 대부분 이렇게 폐쇄가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저 초소가 왜 폐쇄된지 알아? 이런 얘기부터 들려오는 것도 있고 군 생활을 하는 도중에 폐쇄가 되는 곳이 있어요. 맞아요. 귀신이 너무 많이 목격이 되니까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면 혹시 둘째 돼지님 네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또 초소 얘기를 한 김에 예, 또 초소 레파토리를 한번 가보면은 좋습니다. 예, 그 제 친구 중에 고성 쪽에 GOP를 나온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예. GOP를 보면은 철책이 쭉 연결이 되면서 일정한 간격 유지로 초소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날 위에 상급 부대에서 시차를 나왔대요. 여기 어떻게 잘 되어 있고 병사들이 근무를 얼마나 잘 쓰고 확인하려고 이제 왔대요. 그래서 보고 이제 막 그냥 쭉 둘러보시고 온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이제 와서 그쪽 부대 지휘자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몇 시 이 시간대에 이 몇 번 초소에 있던 근무자들 누구냐. 처음에 그 초소 번호는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지를 물어봐서 얘네가 또 사고를 쳤나? 또 큰일 났다 이러고 잠시만 기다려 보시라고 하고 확인을 했대요. 근데 혹시 몇 번 초소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윗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4번 초소면은 네. 그때 17시부터 18시 4번 초소 애들 누구야?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래요. 4번 초소가 맞습니까? 라고 또 물어봤대요. 4번 초소 맞다. 내가 정확히 그 번호 세면서 왔고 초소 넘버까지 다 봤다. 근데 실례지만 저희 지금 4번 초소를 운영을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다. 무슨 소리냐. 분명히 그 시간대에 거기 있던 걸 봤다. 그리고 얘네가 너무 근무를 잘 서서 이뻐서 사탕 같은 것도 주고 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줬다고 걔네를 봤다고. 근데 이름을 못 봐서 내가 기억이 안 나고 걔네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누군지만 말해달라. 포상을 해주려고 한다. 근데 진짜로 그 초소 우리가 안 쓴다고. 잘못 가신 거거나 아니면 잘못 본 게 아니냐. 그럼 지금 다시 가보자 하고 갔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 초소는 안 쓴 지 좀 오래된 초소였고 바닥에 그 상급자가 선물로 줬던 사탕들이 좀 바닥에 떨어져 있었대요. 네. 그래서 엄청 좀 기괴한 일이 있었다고 그 초소에. 그래서 그 친구가 이랬던 그 부대 되게 유명한 괴담이라고 하더라고. 그 괴담은 어찌 보면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괴담일 수 있어요. 네네. 그죠? 왜냐면 네. 그런 일들이 계속 말로 전달돼서 대부분 이제 공포 컨텐츠까지 넘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인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또 하필 그 부대 자체가 예전에 모 병장 사건으로 굉장히 또 유명했던 그쪽이다 보니까 네. 또 막 배가 돼서 그런 또 이야기 잘 붙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아이고, 오늘 그래도 둘째 대진님께서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나 깔끔하게 전달을 잘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요. 그쵸? 맞습니다. 네, 단어라던가 그렇죠. 생소한 장소들 때문에. 네, 이제 군대 전역하시거나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빠르실 텐데 아니신 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야기에 몰입이 잘 되게끔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둘째 대진님께서 말씀해주신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제 허병장이라고 좀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대에 진짜 그런 뭔가 허수아비 겸 아니면 그런 사람 대신에 세워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진짜 있었으니까 계속 퍼져왔던 것 같고 첫 번째 이야기도 초소 그 지붕 위에 있었던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군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여러 귀신들을 많이 목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언제든지 시들문은 열려 있으니까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둘째 돼지님께서 첫째 돼지, 셋째 돼지가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둘째 돼지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둘째 돼지님. 네, 안녕하세요. 실제로 돼지라는 닉네임을 쓴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친구 3명이랑 같이 자취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덩치가 제일 커서 네. 아기 돼지 삼형제 중에서 둘째 돼지를 맡게 됐습니다.
둘째가 항상 힘들어요. 위에서 치이고 아래서 또 맞습니다. 이렇게 또 올라오고 해가지고, 그죠? 네. 네. 자, 오늘 둘째 돼지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가 될지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에 있었던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고요. 예.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된 집에서 일어나게 된 아주 기묘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일반적으로 말로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쵸. 네. 그럼 바로 둘째 돼지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둘째 돼지예요!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이 집을 이사 가게 된 이유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저희가 다니던 학교와 저희 집이 굉장히 멀었었어요. 그래서 버스로 이제 등교를 할 때 편도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를 매일 이렇게 통학을 하고 있었는데, 예. 새벽 5시, 6시 일어나서 매일같이 학교를 가다 보니까 반나절도 안 돼서 지쳐서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어머니가 보시면서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 제가 이제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여동생도 중학교 입학을 앞두게 되면서 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여동생이 있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본 게 어떻겠냐 오. 해서 시골 쪽에서 시내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제가 학교 친구들이 마침 다 그 동네에 살았었고, 네. 저는 이제 너무 정말 즐겁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방을 고르는 게 형제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 누가 큰 방을 쓰고 누가 작은 방을 쓰고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싸웠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동생이 사춘기가 조금 일찍 왔어서 여자이기도 하고 되게 센서티브해지잖아요, 그 시절이 오면. 그래서 뭔가 제가 오빠로 양보를 해서, 그럼 내가 작은 방을 쓰겠다, 너가 큰 방을 쓰고 그 대신에 좀 더 내가 컴퓨터랑 이런 거를 내 방으로 많이 가져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서로 잘 합의를 해서 제가 작은 방을 갔는데, 집 구조상 현관문 바로 옆이 제 방이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우풍도 좀 잘 들었었고, 예. 근데 뭔가 방이 아담하다 보니까 나름 또 아늑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렇게 단락하게 좀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 집에 이사 온 지 일주일이 될 쯤부터 제가 이제 살면서 가위라는 걸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 방에서 잔 이후로부터 굉장히 꿈자리도 안 좋았고, 자고 일어나도 매일매일 거의 피곤한 상태로 일어났고, 예. 가위도 그때 제가 처음 눌려본 거죠. 근데 이제 살면서 가위라는 거를 처음 눌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요. 자면서 눈은 떠져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웠어서, 일시적인 그냥 어떤 피곤해서 생긴 현상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지냈었는데, 제가 이제 방학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새벽에도 이제 어머니 몰래 거실에 나와서 TV 보면서 몰래 음식 막 먹고 이랬었는데, 살이 쪄야 되는데 이상하게 막 살도 많이 빠지고, 그때 머리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제가. 근데 뭔가 왜 이렇게 기운도 안 돌고 허하지? 이렇게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기독교 집안이었고, 뭐 저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었지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약간 영적으로 되게 좀 그 민감한 부분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막 무당들 신기 이런 건 아니고, 꿈자리도 굉장히 잘 들어 맞추시고 좀 쎄한 무언가를 잘 감지하시는 그런 기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도 방 한번 쓱 보시더니 조금 뭐가 그런 것 같긴 하다. 그러면은 당분간 뭐 가족 예배를 네 방에서도 한번 드려보고, 방에다가 약간 좀 성경책도 좀 펴놓고 십자가도 좀 해놓고 해보자. 뭐 임시방편을 이제 그렇게는 해봤었어요. 좀 괜찮았나 싶었는데도 결국에는 그냥 계속 저는 늘 피로에 쩔어 있었고, 뭔가 되게 개운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도 약간 크게 신경은 근데 안 쓰셨었나 봐요. 그냥 사춘기 시절이고 뭐 청소년기다 보니까 애들도 막 피곤하게 놀고 이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보셨던 것 같은데, 문제가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일을 하셨었어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한 번씩 케어를 하시러 미국을 가시는 적이 있으세요. 갔다 오시면 이제 한 달 정도씩 있다 오시는데, 그 시즌이 온 거예요. 보통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렸었다 보니까 어머니가
근처에 이제 사촌 누나들도 많이 살았었어서 누나네 집에 이제 저희를 맡겨놓고 갔다 오시거나 그랬었는데 그쯤에는 이제 저도 고등학생이 됐고 동생도 중학생이다 보니까 어머니 판단에는 애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알아서 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만 그냥 두고 갔다 오신 거죠. 사촌 누나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집에 문제 없나 봐주시고 반찬 같은 거 해다 주시고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제가 뭐 가위도 자주 눌리고 그런 거는 디폴트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이랑 거실에서 약간 공포영화 같은 걸 좀 보고 있었거든요. 불도 다 꺼놓고. 둘이 이제 그런 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약간 무서운 이야기라던가 보고 있었는데 정전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뭐 정전이란 게 워낙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고 언제 어디서 일어나도 이상한 현상은 아니니까 아씨 정전이 나지 하고 발전기 다시 올리고 앉아 TV를 보는데 또 두꺼비 집을 올린 지 3, 4분도 안 돼서 또 정전이 되는 거예요. 뭔가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섭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짜증이 났었어요. 영화를 보는데 흐름도 끊기는 것도 있고 굉장히 뭐 귀찮게 다시 가서 전원 다 켜고 이러는 게 너무 귀찮았어서 왜 이러지 하면서 또 이제 발전기를 올리는데 올리자마자 제 눈앞에서 탁 하고 꺼지는데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갑자기 뭔가 이유를 설명 못할 정도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는 지금 굉장히 미안한데 저 동생을 내팽겨 쳐두고 그냥 집 밖으로 도망갔거든요. 너무 공포스러워서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겨를이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아차 하고 뒤늦게 올라오니까 동생이 엄청 울면서 계단으로 뛰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매형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매형 지금 집에 계속 이상하게 정전이 나는데 혹시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돼요? 하고 매형한테 호출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와주셨고 집안을 싹 둘러보시더니 뭐 정전될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안 쓰는 코드들 일단 다 빼놓고 다시 한번 대기를 해보자. 이제 또 괜찮아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포영화를 보느라 불도 다 꺼놓고 켜놓은 게 저기 주방 쪽에 주방등 같은 거랑 텔레비전밖에 없었는데 그걸 이제 매형이 가셨어요. 근데 차라리 무슨 문제가 있었어서 정전이 된 거면은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납득이 될 텐데 또 아무 문제가 없이 정전이 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 좀 그게 미심쩍은 거죠. 이게 왜 자꾸 이럴까? 이제 매형이 가셨고 다행히 가신 뒤로는 정전이 또 안 난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날 그런 소동이 벌어지고 잠을 자는데 여태껏 눌렸던 가위 중에 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가 진짜 심한 가위를 눌려본 적이 있거든요. 살면서 눌렸던 가위 중에 그게 아마 제일 최고이고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여태 눌렸던 가위들은 뭐 어떤 촉감이라던가 오감적인 게 뭐 작용하는 게 없고 그냥 그 약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막 확 빨려 들어간다던가. 근데 그때 당시에도 무서워서 눈을 절대 안 떴거든요. 네. 근데 그날따라 뭔가 되게 좀 정적이 흐르는 상태로 뭔가 가위를 눌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확 이목이 쏠리면서 집중이 되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포커싱이 제 몸에 다 쏠리더니 등 뒤에서 진짜 약간 엄청 차가운 얼음 갖다 대는 것 같은 그 기운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위통을 벗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 손이 제 목덜미부터 등 쪽 밑에까지 쫙 훑으면서 이렇게 손톱으로 긋더라고요. 그때 뭔가 그런 감촉이 다 느껴질 정도로 너무 소름이 끼쳐서 잠에서 바로 깼는데 가위에서 너무 무서워서 바로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누나네 집 가서 당분간 좀 지내도 되겠냐. 누나는 조금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조금 집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라는 거를 저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사전에 설명을 해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머니가 오기 전까지 일주일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 정도 시간 동안은 그냥 누나네 집에서 지내라.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누나네 집에서 지내다가 어머니가 무사히 한국에 다시 오셨고 어머니가 오시자마자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랑 다른 성직자분들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서 좀 그런 안수기도도 막 해주시고 그런 막 좀 축도기도도 막 해주시고 하면서 예배를 좀 드리고 있었어요. 저를 앉혀놓으시고. 그러다 이제 목사님께서 방을 한번 쑥 훑으시더니 그때 당시 제 방 구조가 침대가 벽에 붙어있고 발 맞쪽에 보면 봉으로 설치하는 행거 어떤 건지 아세요? 알죠. 네, 기둥형 그런 행거에 옷을 이렇게 막 걸어놨었는데 그 이제 뒤쪽이 아예 벽면이었거든요. 그 벽 쪽에서 뭐가 좀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구석에서. 왜 저러지? 하고 자세히 보시더니 벽지가 살짝 뜯겨져 있는데
거기가 벽 재질이 아니고 뭔가 좀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뭔가를 캐치를 하셨는지 저희 어머니한테 혹시 벽지를 좀 뜯어봐도 되겠냐. 네, 그러세요. 이제 벽지를 좀 확 뜯었는데 벽면이 그 시멘트 벽이 아니라 거울인 거예요. 뭐야 이거? 거울이었는데 그래서 이상해서 그 전체를 다 뜯어봤어요. 벽지를 그냥. 그 천장까지는 아니었는데 사이드로 벽면이라고 할게요. 그 벽면 전체가 전부 다 거울로 둘러싸져 있었어요. 그러면 동서남북 전체가 거울이었다는 뜻이에요? 네, 창문 뭐 이런 데 빼고도 전부 다 거울인 거예요, 벽면이. 뭐 그런 광경을 뭐 처음 보니까 굉장히 이상해서 그날 바로 시공업체를 불러서 전면 공사를 다 한 거죠. 벽면에 있는 거울 다 떼고 도배 새로 하고 어머니가 굉장히 뭔가 화가 나셨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이 집을 되게 빨리 싸게 들어왔었어요, 그때 당시. 왜냐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저희가 그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였거든요. 어머니가 마침 잘 좋은 타이밍에 좋은 매물을 구해서 간 것 같다 말씀하셨었는데 뭔가 어머니가 쎄하셨는지 집주인분이랑 통화를 한 걸 들었는데 집주인은 따로 있고 전 세입자가 있었대요, 저희 전에. 근데 막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데 뭔가 좀 얼버무리시더래요. 뭐 전 세입자가 뭐 거울 공장을 했다고는 들었는데 뭐 그냥 별거 아니니까 뭐 신경 쓰지 말고 뭐 시공 알아서 하세요 이러시면 뭐 끊었대요. 뭔가 너무 찝찝한 거죠. 왜 거울이 하필이면 방면에 다 있냐. 근데 뭐 어쨌든 다 떼고 나서 한동안 그런 일도 좀 없었고 그렇게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시간을 지내고 있다가 2년 정도가 좀 흐르고 외할머니가 한 분 계셨었는데 외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좀 몸이 많이 편찮으셨었어요. 병상에서 좀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많이 호전이 되셔서 요양병원을 알아봐서 글로 요양원을 보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요양원 가기까지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가 좀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본인 엄마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외할머니를 저희 집에서 그 기간 동안 좀 모시기로 한 거예요. 또 할머니도 딸이랑 있는 게 너무 좋으셔서 너무 기분 좋게 이제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그 며칠을 할머니랑 되게 잘 보내야겠다 나도 생각을 하고 왔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부터 할머니가 갑자기 증상이 되게 안 좋아지셨었어요. 치매가 살짝 있으셨는데 자꾸 저한테 제 이름을 안 부르고 외삼촌이 계셨는데 먼저 돌아가셨었거든요. 외삼촌 이름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야, 저 방에 막 벌레들이 기어다닌다고 계속.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 방 문을 가리키시면서 저기 막 너무 벌레가 너무 많은데 막 기어다닌다고. 그래서 뭐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였고 뭔가 계속 그런 식으로 무언가 막 본다. 자꾸 누가 나 데려가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린 나이였고 그때도 할머니가 치매가 심하시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그날 어머니가 들어오시고 나서 뭔가 좀 쎄하셨대요, 되게. 그래서 뭔가 그럴 계획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하기 싫었지만 엄마가 할머니가 생전에 계실 때 좀 사진 좀 이쁘게 찍어드리고 싶어서 할머니랑 이제 산책할 겸 밖을 나갔다 오시면서 공원을 가셨는데 거기에 꽃이 너무 이쁘게 핀 구간이 있더래요. 오. 근데 거기서 엄마도 모르게 할머니 사진을 되게 이쁘게 막 찍어왔대요. 안 찍으면 안 될 것 같은 무슨 기분이 들었었대요, 그때 당시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할머니 사진도 이쁘게 찍어왔는데 좀 그런 모먼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또 낮에 되면 괜찮아졌다가 밤 되면 또 자꾸 막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셨다가 뭔가 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도 저한테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왜 하필 근데 내 방을 보시면서 그런 게 보인다고 하실까? 이상하네. 그래도 뭐 저번에 시공도 다 했고 나도 그런 일 안 겪었으니까 할머니가 뭐 잘못 보셨으려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요양병원이 가는 날이 됐는데 제가 그날 알바를 하던 곳에 새벽 출근을 하는 알바가 있었거든요. 나가는 길에 이제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할머니가 상태가 되게 안 좋으신 거예요. 숨을 엄청 몰아쉬시면서 나 두고 가지 말라고 계속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리시는 거예요. 할머니 저 근데 출근해야 돼요. 빨리 갔다 올게요 하고 그냥 할머니 좀 뒤로 하고 전 출근을 하면서 엄마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할머니 상태가 좀 이상하시다. 아니야, 할머니 괜찮으시니까 얼른 너 일 가라 하고 출근을 하자마자 동생한테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뭔가 쎄한 전화라는 게 좀 받기 전에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간에 동생한테 전화가 올 시간도 아닌데 네. 뭘까 하고 받자마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바로. 방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나가자마자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알바하는 곳에 설명을 다 해드리고 다시 와서 다행히 뭐 장례를 치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장례를 치르는 중에 꿈을 꾸셨나 봐요.
근데 그게 제 방이었대요. 그 사방이 거울이었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거울 방 안에 엄마가 들어가 있는데 그 거울 면에 비치는 모습이 자기가 아니었고 할머니 모습이더래요, 사방이. 뭔가 무서운 꿈이 그런 건 아닌데 다시 그 방이 그 꿈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 어머니한테는 이 집은 안 되겠다라는 기운을 좀 많이 받으셨었나 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 정리를 다 하고 저희 집에 또 할머니 짐이 좀 많았었거든요. 할머니 짐도 다 정리를 하고 어머니가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 좀 잠도 못 주무시고 엄청 야유어 가셨었어요. 뭔가 자기 잘못인 것 같다. 네. 잘못 이사를 와서 너희도 그런 걸 겪고 할머니도 그 집에 와서 괜히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다고 계속 자책을 하시다가 너무 말도 못할 정도로 야유고 계셨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마침 한국으로 잠깐 휴가를 나오셨어서 그런 걸 보시고 집이 개판 난 것도 보시고 너무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 집을 산 지 3년이 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고 다음에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집에는 또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온 상태로 계속 비어져 있는 상태로 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간혹 어제 어머니랑 이런 얘기 나눌 때 아직도 좀 후회를 많이 하시고 할머니 생각하시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 방 자체가 거울방이네.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째 돼지님께서도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네. 또 쉽게 겪는 일들이 아닌데.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경험도 뭐 짧은 거라도 하나 있을까요? 이거는 그 짧은 거 하나만 더 하면은 예.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겪으셨던 건데 예.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속초가 고향이었거든요. 속초 보면은 설악산이 있는 설악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관광지로 엄청 메카였던 곳이었죠. 근데 속초 시내에서 설악동을 넘어가는 미시령이라는 고갯길이 하나 있어요. 유명하지, 거기. 예. 어머니가 저 갖기도 전에 일이셨대요. 한참 제 나이 때보다 어렸었는데 그쪽에서 산악 동호회 같은 걸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친구분들과 차 2대를 끌고 설악동에서 이제 미시령 고개를 넘어가면서 속초 시내로 놀러 가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앞차가 길을 가다가 무언가를 밟고 이상하면은 앞차가 먼저 쓰고 뒷차가 그걸 보고 따라 쓰잖아요. 근데 저 미시령 옛날부터 굉장히 좀 그런 게 많이 나오기로 유명했었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랑 그 앞에 가던 친구분 차가 동시에 쓴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하신 말이 너네도 밟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뭐 밟지 않았어? 이러더래요. 근데 무언가가 있었으면 앞차가 먼저 밟으니까 앞차가 쓰고 뒷차가 서야 되는데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섰대요. 이상하다. 근데 왜 우리 동시에 섰냐 하다가 이제 막 산악 구조대도 하셨고 이랬던 분들이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 그 산 주변도 막 보시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시내로 넘어가시고 철수를 했는데 다음날에 다시 가보니까 그쪽에서 야간 산행을 하시다가 실종사가 한 명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스팟이 그 부근이었었대요. 그래서 뭔가 모를 또 이상한 거를 밟고 가신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확실히 그 미시령 고개가 뭔가 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공포 이야기에 보면. 맞아요. 산으로 돼 있다 보니까 또. 그쵸. 아무래도 산세도 그렇고 거기에 또 맞습니다. 무언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굉장히 많았겠죠. 네네. 예. 둘째 돼지님 굉장히 말씀 깔끔하게 잘하시는데? 야, 이거 준비를 한참 동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냥 내 원래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원래 스타일이 좀 이렇게 합니다. 이야. 네. 이러면 아주 좋습니다. 진짜로. 오늘 둘째 돼지님께서 일단은 겪은 일 전부를 이야기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준비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여러분들도 아셨다시피 그 미시령 고개 같은 경우도 정말 좀 공포 단골 그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또 일을 겪으신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첫 번째 거울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방 자체가 우리가 보기가 힘들잖아요. 대부분은 벽지를 뜯으면 부적이 나온다는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거울이 사방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놀랍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사시는 집에서 정말 또 섬뜩한 경험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